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일감하고 일자리 관계를 이제 염두에 좀 두고, 그런데 일자리의 원천인 이 성장 정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공학 한림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5년 뒤에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한 이제 질문을 보면 뭐 압도적으로 장기 구조적 저성장에 빠질 거다라는 게 이제 뭐 80% 이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OECD 국가들에서 주요 국가들의 1인당 잠재 성장 전망도 보면 뭐 한국이 제일 꼴찌로 지금 돼 있고 해서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우려가 사실 우리 사회에 팽배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신성장 비전이라는 이제 이 주제하에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미래 한국을 추동하는 어떤 성장 산업 비전은 뭐가 돼야 될 것인가? 그게 바이오 배터리인가? 또 그런 신성장 산업을 추동하기 위해서 우리의 경제 운영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또 그럼 그 경제 운영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시급하게 가장 급하게 해야 되는 가장 업스트림한 과제는 뭔가? 최상류의 과제가 뭔가?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좀 찾아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안 되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 사회가 성장 정책을 하면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하나는 사회정책 관점이죠. 즉, 성장이 돼도 양극화가 점점 더 확대가 되니까 성장은 누구를 위한 성장이냐? 이제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용 성장이다, 동반 성장이다, 이런 이제 정책 담론들이 이제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출산 고령화 연동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 잠재 성장률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길이 뭐냐라고 해서 뭐 우리 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나오고 또 뭐 규제 개혁이다, 노동 개혁이다, 교육 개혁이다 같은 아주 일반적이면서 경제 시스템의 기본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경제 시스템 개혁 쪽을 또 주장하는 분들이 또 있죠. 이번 신정부도 아마 여기에 상당히 많이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흔히 듣는 산업 정책 관점에서의 성장 정책입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때 뭐 12대 신성장 산업 엔진, 뭐 박근혜 정부 때 뭐 8대, 뭐 이명박 정부 때 뭐 몇 대 이런, 또 우리 문재인 정부 때는 6대 바이오 배터리 뭐 해서 6대 신성장 엔진 산업을 해서 주로 어떤 신산업, 어떤 신기술을 육성해서 우리가 성장을 다시 회복할 것이냐 했는데 회복이 됐습니까? 다 이 꺾이는 성장세를 돌려놓지를 못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여기에 이제 관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기존 성장 모델이 무엇이길래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냐? 그럼 우리의 지금 기존 성장 모델을 아주 명료하게 그 실체가 뭔지를 디파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성장 모델 이러면 뭐 온갖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의 3만 불까지 오게 한 이 성장 모델은 한마디로 상품 제조 수출형 산업 모델입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에다 팔아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상품 제조 수출형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 제조형 산업 모델이 비교 우위를 상실했다. 이 비교 우위를 상실함으로 인해서 압축 성장이라는 아주 순기능을 가져온 게 역기능이 이 순기능을 압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재반적인 양극화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일으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상품 제조 수출형 산업 모델의 이 기반은 제조 산업이잖아. 근데 우리는 제조 강국이라고 우리 국민들 우리를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대한민국이 제조 강국이냐?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제품의 70% 이상은 범용 제품입니다. 반도체 같은 일부 첨단 제품을 제외하고는 아무 나라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범용 기술의 제품들이 7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중간재 수출이 높습니다. 중간재라는 게 뭐예요? 중간 제품이잖아요. 이게 무슨 고난도의 기술이 접목되는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어요. 세계 공장이라는 중국도 중국의 제조업은 해외 글로벌 GVC의 글로벌 의존도가 30% 내외예요. 근데 한국은 70%가 넘어요. 이해가 되시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원이 없다 보니까 원자재를 전부 다 해외에서 들여와서 가공해서 판매를 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제조업을 통해서 일어나는 밸류, 부가가치가 OECD 웬만한 제조 강국 대비는 터무니없이 낮아요. 우리가 한 63% 정도 되는데 중국만 해도 80%가 넘어요. 미국 다 80% 이상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박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박한 이 마진의 제조업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는 중국처럼 원자재가 현지에서 많이 나지 않아요. 다 수입을 해서 가공해서 그 차이만큼 우리가 남기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앞으로 탄소 중립 시대가 되면은 우리가 제품 수출을 통해서 벌어지는 GDP 그 훨씬 이상으로 환경 오염을 고치는 비용이 더 들 거라는 거죠, 앞으로. 뭐 지금도 이미 그런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제조업이 GDP에서 한 30%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서비스가 한 64, 5%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서비스가 선진국 서비스와 같은 아주 독특한 서비스, 고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제조를 뒷받침하는 물류, AS 이런 아주 저부가 서비스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제조업이 30% GDP를 차지하지만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까지 합치면은 지금 우리나라 GDP의 70% 이상이 제조업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구조예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제조 강국일까? 미국 제조? 저기는 공장이 없는 마케팅과 연구, 원천 기술 개발의 제조 강국이에요. 독일은 이미 서비스화된 제조 강국. 그 다음에 소부장을 중심으로 한 일본은 원천 기술의 제조 강국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은 완제품 조립의 제조 강국이에요. 한국은 뭐냐? 중간재를 조립하는 양산 조립업의 제조 강국이에요. 이건 사실 강국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 양산 조립업이라는 이 제조는 우리보다 더 잘하는 글로벌 선수들이 나타났어요. 중국, 베트남. 그럼 우리는 이 단계에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아니면 싸우다가 결국 우리가 일감이 줄어들면서 가는 거죠. 일본이 사실은 지금 그 단계에서 멈춰져 있는 겁니다. 그 단계 위로, 제조 단계 위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그렇다면 신성장, 그러니까 이게 비교 우위를 상실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 국내를 투자 불모지대로 만들었죠. 왜? 한국은 제조 그쪽 매력이 없으면 제조 설비 투자를 안 한단 말입니다. 제조 설비 투자가 사실은 우리 국내에 들어온 투자의 대부분이었는데, 우리 국내 기업도 이제는 수출해가지고 돈 벌면은 국내에다 투자 안 하고 해외에다 공장 짓는 거죠. 왜? 국내 인건비 비싸니까 매력이 없단 말이죠. 투자 불모지대가 됐고, 또 해외로 공장이 나가고 스마트화, 자동화가 되니까 고용 없는 성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은 그 박한 마진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격차는 점점 더 확대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진 것이 바로 그 원흉이 뭐냐? 상품 제조 수출형 산업 모델의 시효가 종료됐다. 여기서 빨리 다른 단계로 옮겨가지 못하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찾는 신성장이라는 것은 즉 피크 코리아를 극복하고 또 5만 불 시대를 열려면 뭔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제조 산업보다 한 단계 위의 산업이 뭐냐, 이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왜 잠재 성장률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재 성장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경제 운용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한 거죠. 즉 고도 성장기, 우리 경제가 성장기에 있을 때 자원 인풋형 경제죠. 즉 자본과 노동을 쏟아부어 가지고 하는 성장 경제에서 이 경제가 성숙기에 이르면은 그 자원을 활용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자원 인풋형 경제 속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경제 성장기 때는 GDP 총량을 늘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수 특정 산업을 선택과 집중해서 투자를 해서 키우면서 그 낙수 효과로 우리 경제 전반이 크는 그런 구조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경제 성장기로 넘어가면 낙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고도 성장기에 우리 기업과 국민이 축적한 역량이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인프라가 있어요. 이 역량,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어떤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거냐. 즉 고도 성장기에 잉태된 양극화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새로운 성장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계속 성장을 하려고 해요. 요게 이제 하나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저하된다는 걸 저출산 고령화라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 총 요소 생산성, 잠재 성장률이 자본, 노동, 총 요소 생산성 세 부분이잖아요. 그럼 총 요소 생산성이 어떻게 2000년대는 41.8%가 GDP 기여도가 있었어요. 노동, 자본 이상으로. 근데 이게 10년 만에 우리 총 요소 생산성 기여도가 반토막이 납니다. 왜 떨어져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혁신을 안 했냐?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건 혁신인데 뭔가 우리 혁신의 방향이 잘못된 거죠. 즉 뭐냐? 계속 인풋을 우리 넣어가지고 성장하려는 그 혁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잠재 성장률을 앞으로 올리려면 우리의 국민의 잠재 역량을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국민의 잠재 역량이라면 어떤 것이 있겠어요? 베이비 부모의 30년 동안 쌓은 기술, 그 다음에 글로벌 그 인프라의 글로벌 네트워크,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다양한 업종과 생산 기술들, 이런 모든, 그 다음에 우리 산업 도시의 여러 가지 인프라 압축 성장해 오면서 우리 국민이 그 축적한 경험액과 그 노하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가가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활용처를 찾기만 하면. 그걸 국내에서 우리가 못 찾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회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한다 이러면은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미국은 내수가 70% 정도가 됩니다. 그 70%가 추동이 돼가지고 GDP가 성장을 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내수 소비가 한 48% 정도가 되는데 이 순환의 방향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는 수출 기업이 수출을 해서 수출이 증가하면은 그 돈으로 국내에다가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그 돈이 밑으로 뿌려져서 국내 내수 시장이 크는 거죠. 즉, 수출 기업의 낙수 효과로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를 활성화한다 이러면 우리 경제 정책들이 내수 시장을 어떻게 진작할 것인가 잘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개방형 통상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조차도 내수 시장 자체를 들여다볼 게 아니라 통상의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낙수 효과인 내수 시장도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런 걸 이제 하나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시대에 맞는 혁신 전략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 그 혁신 방향을 가지고 있냐,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잘 나가는 비즈니스 모델이 플랫폼이잖아요. 그 플랫폼을 가진 기업을 우리가 빅테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빅테크가 테크 기업이냐?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애플이 매년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의 기업을 M&A를 합니다. 근데 M&A를 한다는 건 외부에서 가져오는 거, 지들이 개발한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애플은 자기네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중심에 놓고 비전을 세우고 이 소비자한테 이런 비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밖에 어디에 있는가를 다 M&A를 흡수를 합니다. 조합을 해가지고 이걸 구성한 게 플랫폼이죠. 플랫폼이라는 게 해결해야 될 문제를 중심에 놓고 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각종 기술들을,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게 플랫폼이죠. 그래서 토탈 솔루션을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게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애플이라는 기업은 M&A를 해가지고 기술을 흡수를 하면 이 M&A 전에 이 기업이 하던 비즈니스 모델 전혀 상관 안 합니다. 뭐 제품을 만들든 서비스 상관없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 과연 애플이 세운 이 소비자 문제 해결의 비전에 어디에 활용이 될 거냐, 요걸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조기업 삼성은 초격차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노임이 됐어요. 과연 이게 맞는 방향이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혁신가의 딜레마라고 하죠. 기업이, 사업이 수명주기, 쇠퇴기에 오면은 아무리 혁신 노력을 해도 혁신가의 딜레마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 초격차가 걸려 있는 게 지금 이 함정이에요. 아까 총요소 생산성 기여가 왜 2000년대 대비 2010년에 반토막으로 떨어졌느냐? 혁신의 방향이 틀린 거죠. 그럼 앞으로의 혁신의 방향은 뭐냐? 1, 2, 3차 산업혁명은 더 좋은 도구,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기술을 만드는 게 키였다면 4차 산업혁명은 이렇게 만들어 오는 기술과 제품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선 문제 해결이에요. 후 기술이에요. 기술을 운용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기술을 개발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 그럼 우리의 혁신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전 나라 자체가.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러한 신성장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자 출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압축 성장으로 다른 나라에는 없이 형성된 어마어마한 과밀 생태계, 과밀 구조입니다. 이 과밀 구조를 해소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경제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때까지 역대 정부가 산업 구조 개혁을 하겠다, 규제 개혁을 하겠다, 뭐 노동 개혁을 했는데 성공했습니까? 성공 못 했습니다. 왜 산업 구조 개혁이 안 될까요? 산업 구조 개혁이 되려면, 즉 산업 고도화를 이루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잉여 설비, 이 과잉 캐파의 출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설비를 그냥 폐기로 처리하는데 내가 미래로 나아갈 여력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이 전부 다 부채를 지고 지금 연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다 껴안고. 그럼 여기에 물꼬를 틀어주지 않는 한은 구조개혁은 없다. 구조개혁의 전제 조건은 물꼬, 출구를 먼저 찾는 거다. 과잉 인력, 장비, 과잉 설비. 자, 그 다음에 규제개혁. 규제개혁, 왜 우리나라가 규제가 많느냐? 보십시오. 이 과밀 구조가 과잉 경쟁을 일으킵니다. 과잉 경쟁이 출혈 경쟁이 되면서 과잉 규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규제 개혁이 성공하려면 과잉 경쟁을 일으키는 이 기업 생태계의 과밀 구조를 해소하지 않고는 절대 규제 개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역대 정부가 규제 개혁을 다 외쳤지만 성과는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윤 대통령 국회 연설에서 미루어 놓은 3대 과제라고 하면서 연금 노동 교육을 이제 이렇게 주창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선후가 뒤바뀐 개혁 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주력 산업이 수명 주기가 쇠퇴기에 이르면서 미래의 한국을 먹어 살릴 산업 비전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그 시급성에 비하면 지금 노동개혁이다, 이 교육개혁이다라는 건 부차적인 거다는 거죠. 왜? 이런 노동개혁과 연금개혁, 교육개혁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장 자체가 안 되고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사회 경제 산업 구조 개혁의 가장 큰 이제 그 과제가 이제 제가 아까 과밀 구조를 했는데 한 예를 들면은 얼마나 과밀이냐? 우리나라 자동차 그 1, 2차 협력 부품 기업이 한 4,600개가 돼요. 미국이 한 5,200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미국은 1년에 자동차를 1,000만 대, 1,200만 대를 생산해요. 우리는 지금 400만 대도 깨졌어요. 근데 우리는 미국 대비 뭐 3분의 1 정도밖에 생산도 못 하면서 부품 업체는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미용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60만 명이에요. 이 60만 명을 먹여 살리려면 우리나라 국민이 한 달에 두세 번씩 미용사 가야지만 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 택시가 1,000명당 7대인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영국, 런던, 뉴욕 다 한 대, 두 대, 세 대,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학도 우리는 인구 대비 대학이 제일 많아요. 전 세계에서. 거의 뭐 400여 개 지금 되잖아요. 모든 우리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과밀 구조입니다. 왜 이렇게 과밀 구조가 됐냐? 우리나라는 120년, 다른 나라가 120년, 70년 동안 산업 성장하는 걸 30년 만에 했거든요. 우죽순격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 과밀 구조가 형성됐는데 이 과밀 구조가 고도 성장기를 지나면서 대기업이 이제 일감을 밖에서 찾으면서 중소기업은 일감이 없어지면서 국내 모든 문제의 근본이 여기서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국가 경제와 민생 경제 간 괴리도 여기서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민생 경제를 재건한다라는 그 물꼬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과밀 구조를 해소하는 거예요. 특히 이 중소기업 지금 자생력이 없는 중소기업 우리 고용의 거의 뭐 85, 6%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이 중소기업이 사실은 민생 경제의 몸통인데 이 중소기업의 과밀 구조를 해소하지 않고는 어떠한 중소기업 정책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생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반드시 국가 차원의 레버리지가 필요해요.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간과하죠. 시장 자율에 맡기면 된다. 뭐 그냥 기업 자율에 맡기면 우리 경제가 해결될 거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플랫폼이 필요하다. 자, 그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 성장 정책의 여러 가지 이제 그 한계점, 문제점, 또 우리가 신성장이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우리 경제가 2차 도약을 할 수 있는 길은 글로벌 자본과 인재가 모여드는 그런 이 국제 허브로 변신하는 길밖에는 없다. 이렇게. 그리고 그게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때까지 우리의 성장 정책이라는 거는 특정 산업을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선택과 집중, 자본과 이걸 투자를 집중해서 그걸 키워서 주력 산업을 이제 바꿔내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조선 산업이 이제 올드 됐으니까 이제 바이오다 반도체를 키워가지고 이거를 대체하겠다는 그런 소위 주력 산업 대체 포트폴리오 대체 방식의 성장은 대한민국은 통하지가 않는다. 지금 요번에 이제 뭐 대만이 반도체를 잘 해서 금년에 우리보다가 GDP를 뭐 더 앞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대만을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대만 경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위험한 구조예요. 반도체가 한 15% 정도를 단일 품목이 그렇게 차지를 하고 있고 우리보다 양극화도 훨씬 더 심하고 더 큰 문제는 코로나가 대부분 다 이 비대면을 하면서 전자 관련 기업들이 성장하고 했어요. 근데 이 대만의 기업은, 대만의 경제는 우리 같이 다양한 주력 산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의 아주 뭐, 전자, 정보, 요 쪽에 제한이 되어 있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일본은 저렇게 기술이 있는데도 왜 저렇게 어렵고 싱가포르는 무슨 차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도 아닌데 어떻게 6만 불 우리보다가 GDP가 2배나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냐?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즉 글로벌 인재와 자본이 모여드는 거죠. 그렇다고 무슨 싱가포르이 이스라엘과 같은 창업 국가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글로벌 인재와 자본이 모여드는 그 믿음을 주는 그 자체로 이 나라가 6만 불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이 앞으로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글로벌 직접 효과를 내는 지식 서비스 플랫폼 국가로 바뀌는 거죠. 어떻게 바뀌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현장 일감과 본사 일감으로. 현장 국가를 만들면은 대한민국은 전체 다가 본사 일감이 지식 서비스입니다. 그 지식 서비스라는 게 결국 5가지입니다. 본사 일이라는 게. 하나가 연구 개발, 두 번째가 새로운 신산업 투자, 세 번째가 이를 지원하는 금융 파이낸스, 그 다음에 연수 교육, 그 다음에 견학 실습. 요 5가지가 본사를 구성하는 건데 이 5가지를 국가 전체로 확대를 하면은 그게 우리나라의 국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지식 서비스 플랫폼이 된다. 즉 아까 우리가 포트폴리오 대체 방식의 성장은 첨단 산업일수록 소수 엘리트만 그 기회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은 거기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지식 서비스 플랫폼이 되면은 훨씬 더 다양한 기업과 국민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양극화도 해결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그 각종 사회 문제의 해결의 시발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저절로 지식 서비스 플랫폼 국가라는 거는 이제 글로벌 산업 수도가 된다는 건데, 그럼 글로벌 산업 수도라는 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죠. 우리의 통상의 패러다임,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우리의 통상의 정책이라는 게 우리는 뭐냐? 우리 기업들이 상대국 시장을 상품 시장으로 보고 있죠. 상품 시장에다가 우리 기업들이 각자 그냥 단품을 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 기업들끼리도 해외에 나가서 경쟁을 하고 또 로컬 업체들하고도 경쟁을 하고 중국에서 지금 로컬 업체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지금 쫓겨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중국 업체다, 일본 업체들하고도 경쟁하는 이런 구조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품 제조 수출형은 우리가 이미 비교 우위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여기 계속 있으면 우리는 불리해진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미중 통산 정쟁으로 해서 GVC가 재편이 되고 또 보호무역이 또 더 강화가 되고 또 자원 무기화가 일어나고 탄소 중립 바람이 불고 있는데 지금 기존의 우리 상품 제조 수출형 산업 정책과 통상 정책이 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느냐? 아닌 거죠. 여기서 제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대한민국이 탄소 중립을 하려면 수출 설비를 글로벌 재배치하지 않고는 절대 탄소 중립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탄소 중립이려면 우리의 담론이 석탄, 석유 발전을
원자력 발전으로, 재생 발전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원자력을 더 키워가지고 그 석탄, 석유, 화석 연료 발전을 갖다가 이제 원자력 발전으로 바꾸자. 또 한쪽에서는 재생으로 해가지고 바꾸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수입하는 이 석유, 원료, 자원 원료의 20%도 안 됩니다.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는. 그럼 나머지 80%의 석유와 석탄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다 산업의 연료용, 원료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전기를, 그럼 그저 석탄, 석유, 전기는 20% 안 돼, 한 19% 되는데 그거는 그러면 재생으로 바꾸고 뭐 원자력을 바꿨다. 그럼 산업에 들어가는 원료, 연료로 사용되는 그 어마막지한 81%나 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의 60% 이상이 산업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전기 생산의 60% 이상이 산업에서 씁니다. 전혀 다른 선진국하고 다른 구조예요. 그러면 산업에서 제조산업입니다. 이 제조산업에서 쓰는 전기량, 석탄, 석유를 하는 원료, 연료량을 줄여주지 않고서는 아무리 원자력 발전을 늘린다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초고압 송배선 문제가 엄청나게 시민들한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월성 원자력만 해도 금년도 아마 상반기에 핵 폐기물 저장 창고가 풀이 됩니다. 그 핵 폐기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해법을 찾지 않고 원자력 발전을 누리기만 하면 해결이 된다?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지금 이렇게 가만히 둬도 탄소 중립이 되고 전기화가 되면은 우리나라 전기 소비량이 3배로 뜁니다. 왜? 저 자동차가 전부 다 전기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마어마한 전기량을 신재생으로 이 좁은 국토에서 온 태양광으로 도배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냐? 탄소 중립은 금수강산, 삼천리 금수강산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즉,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킨 공장 국가에서 친환경 지식 서비스 국가로 진화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제가 탄소 중립만 가지고 2시간, 3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우리의 국내에 가지고 있는 제조 설비의 70%가 수출 설비거든요. 30% 내수 설비니까 이건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 수출 설비는 이제는 밖으로 우리가 재배치를 해야 된다. 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통상 정책을 바꿔줄 거냐? 산업 파트너십 통상으로 바꾼다. 이 산업 파트너십 통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선진국의 첨단 기술하고 우리의 제조 기술, 생산 기술을 합해가지고 빨리 우리가 기회를 찾고, 또 우리의 전통 산업과 개발도상국의 경쟁력, 원가 경쟁력이죠. 그거 합쳐가지고 또 이 경쟁력을 보완하는, 그게 이제 산업 파트너십인데, 이 산업 파트너십 통상이 되려면 아까 제가 그랬죠. 기존의 통상은 상대국 시장을 상품 시장으로 보고 있는데, 각 국가는 자기 나름대로 그 나라의 개발 아젠다를 가지고 있어요. 그 개발 아젠다가 꼭 현지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 그 현지 문제 해결을 하는 쪽으로 우리의 통상 패러다임을 바꾸게 되면은 일감을 즉시 창출할 수 있죠. 왜? 현지 문제를 해결하는, 즉 그 개발 아젠다를 실행하는 현장이 생겨나고 사업장이 생겨나는데, 그 개발 아젠다를 해결하려면 한 개의 기업이 해결을 못 합니다. 수십 개, 수백 개의 기술과 업종이 종합이 돼야만 되거든요. 이게 융복합인 거죠. 그러면 지금의 통상이라는 건 한 개의 기업이 한 나라의 물건을 파는 각계 전투였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통상은 현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즉 개발 아젠다를 어드레스하는 개발 기획 사업이 된다. 그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3대 현안이 개발 아젠다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러스트 벨트입니다. 러스트 벨트를 어떻게 부활시킬 거냐. 이 전통 산업, 여기에 조선 산업, 채광 산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력 산업이 다 있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개발을 시킬 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불법 이민을, 남미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불법 이민을 어떻게 일자리를 주고서 거기를 막을 거냐,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하고 공급망을 중국화를 하면서 어떻게 자국 공급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 자국 공급망을 구축을 하려면 거대한 배후에 부품 단지가 형성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지금 뭐 중국 관세를 때리고 해도 지금 중국 수입이 더 늘어났잖아요. 왜? 내수 제조가 올라가는데 부품 수입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럼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한민국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 아까 내가 그랬죠. 중소기업의 과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일자리 문제, 은퇴자들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양극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잖아. 이 문제들을 매칭을 시키면 양쪽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제가 그랬죠. 잡내 역량을 활용하는 경쟁 우위 혁신에서 운용 혁신으로 넘어간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금 운용본부잖아요. 운용본부에서 기금을 모아서 이 기금을 잘 운용을 해서 더 키우는 게 운용 역량이잖아요.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한 거는 운용 혁신이다 이거죠. 남들보다 기술이 앞서가는 초격차 그 혁신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미국도 그렇지만 지금 인도네시아가 이 자원 수출을 갖다가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자기네들이 원자재를 그대로 수출을 해버리면은 부가가치가 굉장히 적어요. 그렇지만 현지에서 정년 재련을 해가지고 수출을 하면은 부가가치가 2배, 3배가 되는 걸 알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우리 자원이 필요하면은 우리나라에 공장 지어.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 뿌리 산업이 종사하는 엄청나게 많은 중소기업들이 재련, 정년에 종사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희귀 금속 같은 거라면 그 업체들이 나가서 현지의 자재도 개발을 해주고 또 현지와 자재도 공급해주면서 거기서 우리가 개발한 자재를 일부 국내 소비를 맞춰서 들어오기도 하고 이게 바로 자원 안보의 길이기도 하다. 자원 개발의 방향성이 지금 바뀌어지는 거죠. 이 개발 기획 사업에서. 그런데 우리가 세계를 보면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각 국가별 개발 아젠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는 섬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양어선이 무지 필요한데 그 원양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그 어촌 어민들이 전부 다 근해에서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목표가 뭐냐? 원양어선 3,000척 건조해요. 그 다음에 베트남은 어마어마한 글로벌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로컬에서 공급할 수 있는 부품 기업이 자기네들 개수로 한 1,800개 되는데 글로벌 기업에 부품 공급하는 기업이 한 300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부품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거냐? 이게 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노하우가 필요한 거죠. 이런 것처럼 각 국제사회에 어마어마한 개발 에이전트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확보를 할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윤 대통령께서 이번에 빠른 성장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앞에다가 뭘 얘기를 했냐면 과학, 기술, 혁신에 의한 빠른 성장을 하겠다. 여러분, 빠른 성장을 하겠다. 경기 회복을 하겠다. 예, 바로미터는 뭡니까? 일감이죠. 일감을 창출하는 게 경기 회복인 거고 경제 활성화인 거고 빠른 성장인 거죠. 그럼 이보다 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어요? 직접적으로 일감을 창출하는 길 외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번 주말에 들어오잖아요. 그 문 대통령한테도 불법 이민에 대한 걸 한국이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이런 각 국가의 개발 아젠다를 우리 국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결합을 해서 해결을 하자. 이게 바로 제2의 한국, 즉 세계가 한국으로 오게 하는 이 개발 사업 기획형 산업 파트너십 통상 전략이 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계 곳곳에다가 이런 개발 아젠다를 발굴을 해서 현장 일감을 만든다면 우리 국내는 국가 전체가 글로벌 집적 효과를 내는 지식 서비스 플랫폼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게 이제 사실은 오늘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우리는 제조 강국, ICT 강국, ICT 제조 강국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문화 한류.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이제 대표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글로벌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근데 이 정체성을 진화를 시켜서, 즉, 아까 제가 얘기했던 5가지의 본사 HQ 기능, 얘기했죠, 제가. 그 HQ 기능에 기반을 둔 지식 서비스를 국가 전체로 확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제조 지식 서비스, 개발 금융 서비스, 스마트 산업 테스트베드, 문화 콘텐츠 서비스, 테마 관광 서비스와 같은 5가지 본사 기능의 지식 서비스 플랫폼이 출현하죠. 자, 그럼 이거 하나씩 보면은 제조 강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직접 차를 만들고 배를 만드는 거에서 엔지니어링, 즉 연구 개발 중심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로 되면서 우리가 멘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제조 강국이라는 게 이제 개발 아젠다를 우리가 발굴을 해가지고 이걸 파이낸싱하는 개발 금융 서비스가 되죠. 노무현 정부 이래로 우리가 동북아의 금융 허브가 되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각 정부마다. 근데 안 됐잖아요.
왜 안 되느냐? 사실 대한민국은 싱가포르, 상하이, 뭐 동경, 요 아주 가까운 거리 내에 이미 주요 금융 허브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또다시 어떤 금융 브랜치를 준다는 것은 사실 글로벌 금융 기업 입장에서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그럼 뭐냐?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금융의 주제가 있어야 돼요. 그 주제가 뭐냐? 바로 개발 아젠다를 파이낸싱하는 개발 금융 서비스인 거예요. 그 다음에 ICT 강국이라는 건 ICT 제조 강국인데 사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기존 전통 산업에다가 ICT 기술 기반으로 스마트 산업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디지털 전환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가장 잘할 수 있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데가 뭐냐? ICT 인프라가 가장 발달된 한국이죠. 그럼 한국은 전 세계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과 신기술, 스마트 신산업을 테스트 배도할 수 있는 최적 국가인 거예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제조 거점의 투자 매력에서 새로운 투자 매력으로 바꿔내는 게 이제 되는 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중문화 한류가 지금은 이제 뜨고 있지만 사실 이 문화 한류는 대중문화 한류를 넘어서 이 ICT 국가답게 이 디지털 그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그냥 뭐 이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커피 문화라든지 우리의 패션 문화라든지 이런 각종 우리의 쇼핑 문화 이런 모든 문화들이 앞으로 글로벌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 문화 콘텐츠가 앞으로 우리 기성세대는 하드웨어 제품을 팔아서 달러를 벌어들였다면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글로벌의 라이프 스타일을 문화를 리드하는 그게 이제 일자리의 보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졸자의 이공계보다 문과가 더 많습니다. 근데 실제 취업은 이공계가 80%가 된다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 대한민국이 아직도 제조 강국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문화 콘텐츠 서비스에서 문화 강국으로 바뀌어진다면 지금 인문계 출신들이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생겨나는 거죠. 그 물꼬를 우리가 터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글로벌하게 앞서 있는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 하는 이 대기 글로벌 수요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러면 이런 글로벌 직접 견학 수요를 대응할 수 있는 게 바로 테마 관광 서비스예요. 제가 이제 말미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이런 5가지 서비스는 어느 소수 엘리트, 소수 산업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의 자본과 인재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화석연료 의존형 상품 제조 수출 산업에서 최상위 지식 서비스가 뭐예요? 그게 문화산업이거든요. 이 문화산업이 대중문화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화산업 우리가 바뀌어지는 친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고 막 육체노동을 하던 그런 그 육체노동자에서 연구원으로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 고학력 사회잖아요. 그런 사회가 이제 우리한테 오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